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할 강연 내용은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걸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다른 데 이제 강연 다닐 때는 통일이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에 대한 거를 이제 대단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강연은 여러분들은 다 실향민들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통일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라고 하면 언제쯤 가능할까? 뭐 나름대로의 시간 계산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데 가면 제가 어디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통일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느냐, 요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가 이제 커지면서 세대적인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또 산업화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고,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대들한테는 지금 통일이 왜 필요할까? 지금도 뭐 이렇게 휴전선에서 갈라져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한 해가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면 통일이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퍼센티지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 다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내려오신 이제 분들인데, 우리가 6.25 전쟁 전에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저처럼 탈북민으로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도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공산주의라는 저렇게 큰 그 거대 악의 맨 끝자락에 간신히 지금 섬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들여다볼 때 이런 저런 거대 악의 대륙의 섬처럼 끝자락에 붙어서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서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권에 진출했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민주화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도 민주화 지수가 높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했을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모든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우리가 했거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뭐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 같으신 분이 6.25 전쟁 이후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로서 한미동맹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또 그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게 아주 우리가 잘 아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잡고 나가겠냐, 이게 지금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어저께까지 저희가 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위원이거든요. 밤새 예산심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 형편이 좋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정부가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기재위는 일정한 정도 선을 딱 그어놓고 모든 정부 부처들에서 예산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거든요. 가령 이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의 우리가 거시경제 경제 여건을 보면 이 인플레로 인해서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 값도 이제는 2배로 오르고, 뭐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올라서 지금 모든 데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야 돼서 일정한 정도로 기재부에서 자꾸 카트를 무조건 전년 대비 뭐 9.8%를 높게 더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면 한 30%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이걸 허용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어차피 돈은 쓰게 돼 있으니까 자꾸 예비비를 당겨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 문제가 그러면 이게 정부의 건전 재정에 맞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이제 경제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쉽게 아주 잘 살 수 있는 것, 북한은 저렇게 완전히 망조가 들었는데 우리와 북한의 이 경제 지표를 봐더라도 우리가 남북 간에 얼마나 큰 경제 격차를 일어난 거는 지금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TV 틀어놓고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대비를 우리가 한번 좀 잘 비교해 보세요. 지금 물가 상승률은 지금 우리 3%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TV 보니까 어떠신 분은 TV에 나와서 요새 이마트에서 사과 사 먹기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 사과 값이 이렇게 올랐다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르고 있죠. 느끼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경제는 1.7% 정도로밖에 안 상승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체감 온도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요새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려면 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책에 관한 문제다. 정책을 진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하자.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경제 정책을 잘하고 대통령 자체가 이 매일 이거 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재벌 총수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이 쫄크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잘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3%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있을 것 같으세요? 가능하다. 예.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정책, 말하자면 고시경제 정책 가지고 할 때는 이젠 지났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나라들 다 보면요, 뭐 예하면 미국이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가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가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률 3% 내려면 힘들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뭐 정부나 대통령의 뭐 경제 정책이나 혹은 또 유능한 경제학자가 나타나서 한번 방향을 이렇게 틀어봅시다. 이렇게 돼서 좌우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무엇인가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이걸. 그게 뭘까?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그 어느 나라 경제도 이렇게 순간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제가 통일에 대한 강연을 가면 자꾸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원님 지금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북한이 엄청 못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통일이 되면 어차피 북한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올리려면 상당한 기간 우리 복지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살기 힘든데 더 살기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복지 예산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저 휴전선 그대로 두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게 대부분 지금 젊은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이걸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 좀 봅시다. 자, 이게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계산했어요. 과연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경제 전반에 득이 될까 아니면 실이 될까? 이거 했는데 총체적으로 만약 우리가 내년도나 뭐 2030년에 가서 통일된다고 계산할 때 이때까지는 통일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복지에 큰 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데 하면 2050년까지로 보면 누적 통일 말하자면 득이 6,304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돈이 북한으로 이제 예산에서 북한으로 복지를 비롯해서 들어간 이 모든 통일 비용은 합쳐서 581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책정해서 어느 한 지역에 투자했는데 지금 581조를 투자해서 만약 우리가 누적 말하자면 경제적 편익을 6,304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제적 호황 기회는 그 어느 정부에도 없을 겁니다. 이걸 지금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계산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복지 예산도 잘리고 예산이 잘리겠는데 통일이 되면 왜 이렇게 경제적 편익이 확 늘어날까?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 외교, 이 안보 분야에서 300조 원이 전략될 거라고 합니다. 예,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고 하다 나니까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또 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고체 대출력 엔진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미사일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액체 연료를 주입했어요. 주입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4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45분은 미국 위성이 딱 보고 만약 전쟁 상황이다 미사일 쏘려고 가져와서 액체 주입할 때 바로 우리가 선제 타격해서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체 연료를 하면 미리 고체 연료를 거기다가 탄알처럼 제가 엮고 와서 빵 쏘니까 대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고체 연료에 대응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또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과 요격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계속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 통일만 된다면 결국은 총 우리가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편익 예산이 전락된다. 이게 지금 경제학자들이 지금 계산입니다. 사회 분야, 뭐 문화 관광 분야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와 중국 사이에 무역액이 지금 전체 무역액의 한 25% 이상을 차지하면 한 1,400억 불에 해당한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몽땅 다 이건 배에서 컨테이너로 나르고 있습니다. 네. 자그마한 반도체를 하나 삼성에서 만들었다면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 포장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그 컨테이너가 인천항이나 부산항까지 가서 배에 실어서 또 중국 상하이나 뭐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삼성 공장에서 나온 반도체가 포장돼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며칠이면 중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중국 그 반도체 생산 공장까지 간다면 예? 컨테이너 차로 바로 나른다면 대세가 8시간 내로 들어가요. 보세요. 20일 내지 한 달 걸리던 거를 8시간 내로 바로 고속도로 타고 평양 신의주를 걸쳐서 단동을 걸쳐서 베이징에 가든지 뭐 저 선양에 간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경제적 편익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지금 큰 시장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는 제2의 경제대국 G2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제일 많고 땅이 제일 큰 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만 된다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 경제 세계 제12 경제권이 갑자기 육지로 제2 경제권하고 뚝 맞붙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편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뭐냐? 대통령이나 경제학자들이 머리 쓰지 않고 그저 가만 그저 있어도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만 되면 경제 성장률이 한 20년 동안은 5%부터 6%대로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경제적 도약이 이룩하고 지금은 우리가 10위권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잘만 하면요. 우리는 잘하면 상위권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은 결국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통일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 통일이 과연 가능하냐?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이 우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걸 보려면 김일성 시대의 북한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이 북한이 뭐이 다르냐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걸 보면 우리가 통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진짜 수십만이 굶어 죽었어요.
압록강 우리 그때 한국 관광객들이 압록강가 저 북중 국경 압록강 거기 가보면 진짜 굶어서 죽은 시체가 물에 떠 내려와서 이제 압록강가에 막 걸리고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서 막 언론에서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 김정일 정권은 오래 못 가고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개발하니까 저 영변 핵시설 공중 폭격해서 아야 원천 드러내겠다. 그렇게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렸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한반도에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고 말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쟤들 가만둬둬야 무너지겠는데 뭐 이렇게 폭격해가지고 남북이 싸우면서 피를 흘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때 한 10년이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90년대 말에.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 그대로 뻗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뭘 잘못 진단했느냐. 북한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저렇게 몇십만이 굶어 죽으니까 저게 오래 못 버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버텨냈거든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김정은이가 향후 앞으로 남북의 이런 대결에서 앞으로 김정일처럼 20년 30년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김일성 때는 어떻게 버텼고 김정일 때는 어떻게 버텼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북한에서 다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북한에서 어떻게 이제 세습 독재가 들어섰게 됐고 한 거를 아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체제,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뭐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지도자는 물론 그 시스템 유지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겠죠. 다른 하나는 그 시스템 유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김씨일가 혼자서 절대 북한이란 이 체제를 이끌고 나가질 못해요. 왜? 그걸 바치는 엘리트층과 기득권층이 같이 갈 때만이 체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조가 500년 넘게 유지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 이조 봉건 시스템이 5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한 가문이 이렇게 500년 이상 왕조를 유지한 데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뭅니다. 근데 그걸 유지했어요. 일제 통치가 시작되면서 파괴된. 그러면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그 어떤 동작 원리나 그 시스템을 바치는 이념이나 혹은 그런 사상이 거기에 이제 이조 때처럼 우리 저 유교라든가 유교학이라든가 이런 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은 아주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이한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베트남이나 이런 이전 소련과 같은 이런 공산국가들하고는 체제상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뭐에 다르냐?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한데 공산국가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산국가들은 세습을 반대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핵심 사상이 하나는 개인이 사적 소유권,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다 모아서 다 하나의 국가, 사회가 운영해야 된다. 이게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이거는 사유화하면 안 된다.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이전 소련도 그렇고 지금의 베트남이나 쿠바나 이런 나라들 다 들여다보면 가문에서 권력을 이렇게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또 손자 북한처럼 3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북한만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물론 강압 통치,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 이런 독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는 뭐냐면 군중들로부터 말하자면 국가를 운영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씨 일가에 대한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대단한, 이게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못한 겁니다. 이게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은 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0년대 말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5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땅 문제였어요. 땅 소유권 문제 가지고 다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있겠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김일성 30대의 젊은 김일성을 만주에서 데리고 와서 지도자로 앉혀가지고 순간에 그거 뿌리박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땅 문제입니다. 토지개혁. 북한 사람들 김일성이, 평양시 사람들은 알았겠죠. 지방 사람들은 김일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뭐 TV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다 무명자인데. 그러면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이걸 확립하느냐? 바로 땅을 나눠주고, 이 사람 바로 땅 준 사람이다. 사진 걸게 한 거예요. 혹시 그때 토지개혁 때 북한에 있었던 분 계세요? 여기 지사님. 예,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주 교만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거 다시 뒤돌아보면. 자, 1946년 3월을 날 땅 넣어줬어요. 땅 넣어줬는데 이게 한 동네에서 제 할아버지한테서 듣던 얘기예요. 한 동네에서 지주하고 다 같이 살잖아요. 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땅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땅 빼앗아서 오늘부터 이거 내 땅이야. 이제부터 내일부터 네가 농사지에. 그 쉽게 그 다음 날부터 그 남의 땅에 나가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게. 왜? 아니 저 땅 주인이 눈 크게 뜨고 내다 보니까 쌈이라 혹시 또 아니 이 정권이 어떻게 갈지 알지도 모르고 나가서 농사 짓다가 가만히 있다가 후에 야 너 썰은군이 간다면 보자 이럴까 봐. 그러니까 땅을 3월 5일 날 논아줬지만 이게 자기 땅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 다 생각나시죠? 아무개 땅 말뚝에서 거기다 들이박고, 그러니까 말뚝을 거기다가 아무개 땅 이름 써서 박지요. 박고 소련군이 총을 들고, 공산당이 총 딱 들고 이 말뚝 뽑는 놈은 내가 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뚝 뽑는 놈은 쏜다. 지금 그때 말하면 경계석이죠. 그러니까 이 땅 빼앗긴 사람은 그걸 뽑고 싶겠죠. 그 말뚝을. 땅을 받은 사람은 그 말뚝이 언제까지 가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3월달 그때 보니까 땅을 빼앗긴 사람이 그걸 뽑지를 못해. 왜? 총을 딱 들고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뽑질 못하네. 이제 내 땅이 맞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게 토지개혁이 점차 고착돼 가고, 토지개혁이 고착돼 가니까 자 이제 땅 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김일성이라는 사람인데 김일성 사진 걸어. 그러면서 김일성의 세습체제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 꺼진 다음에 50년 60년대가 들어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북한에서. 자 이게 우리 지금은 다 너무 다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돈을 주고 구매한 식품의 4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쓰레기로 나갑니다. 사람이 돈 주고 음식을 저도 오늘 지금 이거 샌드위치 여기 아직 못 먹고 이렇게 놨는데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거에 4분의 1을 내가 먹지 않고 버린다는 게.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4분의 1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요. 하루 3끼 배불리 먹여준다. 배불리 먹여준다 누가. 이러면 이게 대단히 신기한 노릇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50년대 전쟁 끝나고 이게 복구 이거 할 때 뭘 내놨는가 하면 김일성이가 그때 이밥에 고깃국에 비단 옷을 입고 기아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게 꿈 같은 얘기. 그러면서 일단 하루 3끼 밥 먹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 3끼 밥을 먹여줄게 내가.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까? 하루 3끼 밥 먹는다는 게. 아침에 밭에 나갈 때 겨우 죽한그릇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매일 배고픈 삶을 이어가던 북한 사람들이 하루 3끼 밥을 먹여주겠다. 이게 하루 3끼 밥 먹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죠. 네. 배급제. 그러니까 쌀이 많이 생산되고 적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데는 걸 배급제를 실시해서 국가가 매일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배급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어른은 700, 애는 400g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배급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배급제를 하려면요 국가가 배급제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배급제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럼 이걸 어디서 다 아시네.
북한에서 바로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은 척박합니다. 땅이. 이거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우리 자체로 생산한 식량을 가지고 우리는 35%밖에 보장 못해요. 우리는. 북한은 더하죠. 그런데 배급제 따가고 배급을 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느냐. 요 비밀, 요 미스테리는 김일성이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썰어나고 중국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북 체제 대결 뭐 이렇게 한다면서 북소련과 이전 소련과 중국에서 열차로 밀가루 뭐 이걸 들이받아. 그런데 북한은 정보 통제가 우리 같으면 미국에서 바로 보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밀가루 10만 톤을 무상으로 줬다더라라고 바로 보도 나가는데 북한은 정보 통제가 되니까 소련에서 중국에서 쌀 받아오고 식량 받아오고 옥수 받아오고 딱 비밀 지키고 그걸 몰래 배급소들에 나눠서 하니까 물론 간부들은 알고 있었지만 밑에 백성은 와, 저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이거 배급을 주네. 한 달에 그때 2번 줬는데 이걸 어떻게 주네. 이런 착시 현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자기를 하나님 지에 올려놓고 해서 종교를 완전히 아예 씨도 없이 말라버려요. 네. 그래서 종교를 아시겠죠? 종교를 말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북한의 종교 정책을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공산 국가들은 다 종교를 탄압해요. 소련도 탄압하고 지금 중국도 탄압하고. 그런데 종교를 말살시킨 건 유일하게 북한의 하나입니다. 예. 종교 말살과 탄압이 뭐이 다를까요? 예? 예, 말살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자니까 교회당을 싹 다 까부셨죠.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눈에서 보이게 하지 않자니까 목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목사를 처용하거나 다른 데로 이주시키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도를 탄압하고 해서 그 누구도 이거 내가 기독교 믿는다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 이 과정을 언제까지 했느냐. 북한이 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이 과정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 내 모태 신앙이에요. 내가 또 기독교 열심히 성당도 다니고 교회당도 다니던 사람인데 이걸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에 처형감이니까 누구도 이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딱 한 다음에 김일성이가 기가 막힌 걸 하는데 뭘 하느냐. 바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60년대에. 이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저도 저 북한에 있을 때 10계명이라는 거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데 저는 10대 원칙은 잘 알았거든요. 이건 뭐 북한의 헌법입니다. 달달달달 외웠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10계명을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10계명이 결국은 김일성이가 만든 10대 원칙이 결국은 10계명을 이거 벤치마킹한 거로구나. 저는 김일성이 지금 살아있다면, 만약 불가능한 일이지만 살아있다면 저 저승에 가서라도 한번 김일성하고 독대하고 싶어요. 어떻게 독대하고 싶은가 하면, 아니 이거 10계명을 벤치마킹해서 10대 원칙을 만든다라고 할 때 아니 순서는 왜 바꾸지 않았을까요? 자, 첫째,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딱 신 하나만 있다 이거잖아요. 예? 신 하나만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10대 원칙 첫 번째는 김일성만 있을 때는 온 사회를 김일성의 주체에서 상화하라. 그러니까 딱 하나 있다. 근데 김일성이 죽으니까 김정일이 거기다 자기 이름까지 올라서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두 번째에다는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만 북한의 영원한 태양이고 수령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됐다면 김일성의 이름 절대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무조건 절대 와야 된다. 순서도 다 같이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면 야, 담도 크다. 어떻게 저렇게 10계명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는 인간이 계속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이 우식주를 김씨 일가가 계속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게 배급제인데, 이 배급제가 김일성 때도 유지됐고 김정일 때 오다가 90년대 말에 파괴돼서 지금 김정은 때 왔는데,
이 배급제가 유지된다면 북한 시스템 계속 갈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배 채워주니까 일 안 나가도 배급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배급제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김정은 시스템에 와서 앞으로 북한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바로 이 10계명이나 우리 종교적인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주체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의식을 통제하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쉽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의식화돼서 깨어나고 있느냐 못 되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향후 통일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배급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북한은 완전히 배급제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뭐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쌀, 기름, 채소 이걸 다 어디 가서 사느냐, 장마당에 가서 사옵니다. 장마당. 그러면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과 배급소에 가서 배급표를 주고 먹을 걸 가져다가 집에서 끓여서 먹을 때하고, 야 이거 오늘 하루 세 끼는 내가 어떻게 먹일까 엄마가, 그래서 내가 애들을 먹이려면 뭐 콩나물을 키우든 두부를 만들든 술을 만들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면, 그러면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아까 10대 원칙에 있는 것처럼 우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절대 안 생깁니다 이건. 그래서 이 근본이 지금 완전히 지금 북한이 무너졌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자, 이 모든 북한에서 지금 자본주의화 가정이 지금 뿌리박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화 가정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톱다운식으로, 왜냐하면 김씨 일가나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야 이런 식대로 가면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한번 우리 경제 시스템을 바꾸자 해서 자기가 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서가지고 바꾼다면 앞으로 이게 가능하겠는데, 체제 지속 가능성이. 북한은 지금 완전히 정권의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과 베트남이나 북한과 중국과 다른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바로 개혁 정책을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마오쩌둥이 죽은 다음에 톱다운 방식으로 시장 경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했습니다. 밑에서는 잘 하지 않겠다는 거를 이 등소평이가 야 이렇게 하면 이거 중국이 절대 이거 저 미국과 같은 그런 지위에 올라설 수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버리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이것도 안 돼서 진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끌고 나가서 지금의 중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완전히 시장 경제로 가고 있는데 어떤 관계로 가고 있느냐, 밑에서는 계속 시장 경제로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는 계속 이걸 누르다가 점점 밀려서 지금 시장 경제가 뿌리박는, 고착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번 보시는 것처럼 이게 90년대에 배급제가 무너질 때 이게 장마당입니다. 그때 당시 처음 나온 장마당. 이때 장마당을 이걸 뭐라고 불렀냐, 북한 사람들이 메뚜기장이라고 했어요. 왜 메뚜기장인가 하면 한번 사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경찰이죠. 이건 불법 노점상들과 같은데, 저기서 망 보는 사람이 야 경찰 온다 라면 순간에 여기서 장 보던 사람이 순간에 도망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저렇게 자전거도 놓고 짐도 다 줬거든요. 하다 온다 하면 제깍 싸들고 도망칠 수 있게. 그래서 이때 이거 북한 사람들이 메뚜기장이라고 하다가 이게 90년대부터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 이 메뚜기장이 지금 진드기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자리도 딱 같아요. 딱 저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 동네 길목마다 이렇게 시장이 생겼는데, 이자 그 전 시장은 메뚜기장이고 지금 시장은 진드기장입니다. 이걸 보면 저 사람들이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끝까지 뻗칠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 2000년대 초부터 사람들이 아니 배급제가 이제 명백히 무너진 게 명백하고, 또 국가가 배급제를 다시 회복시킬 능력도 없는데 이것까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드기장애를 보냈고, 지금의 북한의 시장은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인민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진드기 시장과 메뚜기 시장과 지금 인민시장 간의 가장 구조적인 차이가 뭐세요? 이게 지금의 북한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갔으니까 제도적으로 고착됐죠. 그 다음에요, 인원이 많아지고, 또 국가가 통제한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우선 국가가 지어졌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저기에서 지금 뭐 가게라고 하긴 어쨌든 북한식으로 말하면 장사꾼인데 장사꾼들이 단체복을 입었어요. 왜 단체복을 입혔을까요? 네? 맞습니다. 뭘가 구분하자고요? 장사꾼하고 일반 상인 판매 상 보러 가는 사람. 그건 뭐 장사꾼하고 사는 사람하고 구분은 뭐 단체복을 안 입어도 뭐 성함이 뭐세요? 이야 세금에 돈 때문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단체복을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만 단체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걸 북한에서 장세라고 해요. 장세. 내가 얼마 팔았에 근거해서 장세를 정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내가 오늘 뭐 100원어치 팔았던 1000원어치 팔았던 관계없어. 일단 그 자리 이만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무조건 내야 돼. 돈을 일단 내야 저 단체복을 입고 단체복 저거 없으면 저게 번호가 다 있어요. 저거 없으면 팔질 못해요. 이 정도로 그러면 왜 이 정도로 이게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북한 제도 자체가 지금 자가 모순인데 북한 헌법에요.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젠 돈이 없으니까 장마당을 유지하고 장마당에서 저렇게 장세를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완전히 다른 지금 시스템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헌법은 계속 못하고.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김정은이가 지금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다시 자기 사회주의로 돌려놓겠다. 이거 자기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거 없앨 수 있을까요? 이건 못 없습니다. 왜? 이거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운영 못합니다. 돈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 김정은이 정말 망하는 길로 저 절대 못 없앤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북한의 우상의 기초로 됐던 경제적 기초와 정치적 기초가 이제 완전히 지금 무너졌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북한도 폐쇄된 국가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IT 기술의 그러한 흐름과 파도, 영향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북한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컴퓨터 세대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컴퓨터 문맹자들과의 지금 딱 가면 북한의 세대로 딱 갈리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은 다 컴퓨터 사용하죠? 노트북. 네. 지금 북한 간부들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60년대생, 제가 62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84학번인데 80학번인데 북한에서 60년대에 태어나서 제가 북한 외교부에 몇 년도에 입부했는가 하면 88년도에 제가 입부했습니다. 88년도에 제가 외교부에 들어갈 때 저의 외교부에 이 컴퓨터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컴퓨터가 한 대, 두 대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93년도, 94년도 그때 저의 국에 사무실이 7개인데 저의 국에 7개 사무실에 컴퓨터가 딱 한 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컴퓨터가 점차 들어왔는데 지금 북한에서 컴퓨터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의 모든 가정에 데스크톱 아니면 노트북이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이제는. 왜? 지금 젊은 애들은 집에서 돈이 생기면 첫 번째 돈 생기면 첫 번째 뭘 사느냐? 핸드폰 사고 두 번째 돈 생기면 컴퓨터 삽니다. 다 그래서 이제 거의 북한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컴퓨터가 있던 북한과 컴퓨터가 없던 북한이 뭐이 다르냐? 바로 정보 유통 수단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88년도에 외교부에 제가 입부할 때까지만 해도 외교부, 북한에서 제일 진짜 그 사무용품 설비가 제일 현대화됐다는 외교부에도 컴퓨터가 제가 없었다고 해서 88년도에 다 우리는 문서 하나 쓰라고 하면 일단 준비할 게 지게와 연필을 준비해 가지고 쓰고 지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펜으로 깨끗하게 쓰고 그럴 때는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글씨 잘 써가지고 가면 간부들이 뭐
내용은 좀 그래도 글 매끈하게 쓰면 최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은 의무복무제거든. 한국도 의무복무제거든. 한국은 지금 18개월밖에 군대 안 가는데 북한은 남자가 군대 가면 7, 8년 가 있어요. 그러면 군대 가서 군대 생활 쉽게 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글씨 잘 쓰면 군대 생활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뭐 사단장, 군단장, 연대장이 상배 보고하는 뭔가 멍땅 다 글로 써야 되니까 일단 신참들이 오면 야 글씨 잘 쓸 수 있는 놈 한 놈 나와. 그 글씨만 잘 쓰면 훈련 안 나가고 맨날 앉아서 참모부에 앉아 글만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아이 때부터 너 진짜 글씨를 잘 써야 된다. 그러면 평생 고생 안 해. 그땐 컴퓨터라는 거. 근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컴퓨터가 있던 북한과 컴퓨터가 없는 북한이 뭐이 다르냐? 바로 90년대 말 200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제가 살 때는요.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북한 주민으로서 정보를 얻으려면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밖에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TV도 국가가 통제하고 책도 국가가 통제하고 신문도 다 국가가 통제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쇄소, 북한의 모든 인쇄소는 당에서 딱 나가서 승인된 것만 인쇄하니까 이 종이장에 인쇄한 거 아니면 정보를 외부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생기면 어떻게 됐죠? 모든 개개인이 정보를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 자, 이하면 친구가 USB에다가 야 이마 이거 지금 서울에서 이거 엄청 이거 지금 잘 나가는 영화인데 이거 국제시장이라는데 한번 봐 하고 USB를 줬다. 저한테 그러면 그래 하고 뭐 그 USB 싹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제가 보고 아 진짜 재미나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USB에다가 하나 더 코피해서 야 그건 원래 준 놈한테 가져다 주고 두 번째로 코피한 건 제 동생도 불러 만나서 야 이거 진짜 재미나더라 한번 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북한의 모든 주민 가족들한테 다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의 북한과 이전 김일성 김정일 때 북한이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가끔가다 TV에 나오는 게 무슨 뭡니까? 북한에서 지금 요새 법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떤 법까지 만들었는가 하면 문화어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오빠라는 표현을 잘 써야 된다. 이걸 법으로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오빠란 친혈육 관계에서 자기보다 나이 위에 있는 남성을 오빠라고 해라. 왜 딱 친혈육 관계라고 해서 혈육으로 피로 연결된 나이 위에만 오빠라고 해라.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북한에서. 왜냐? 한국 드라마 계속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저 다 오빠야. 부부간에도 오빠야.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다 부부지간에도 뭐 다 오빠인 거예요. 예. 나 그래서 한국에 온 다음에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 좀 이제부터 오빠라고 해.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야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혹시 여러분 속에서 집에서 오빠라고 하시는 분 자기 남편 배우자를 아직 여기는 없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래. 예. 지금 북한에서 20대 30대는요 다 오빠야 자기야.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냐? 이걸 이제는 형법 처벌의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 시스템과 공산주의 시스템이 뭐의 차이인가 하면요.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는 형법과 민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항상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북한은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몽둥이 들고 싸우고 뭐 이러는 게 우리는 뭐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형법과 상법 그다음에 뭐 민법 이게 발달돼 있지 않고 이런 게 생기면 당이나 인민재판을 통해서 판결해서 야 뭐 저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계도의 방법으로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계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하다가 안 되면 형법의 영역으로 가져갑니다. 왜? 말로는 안 되니까 감옥에 잡아였던지 뭐 과태료를 물리든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정은 대에 와서 민법과 형법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오빠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 형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법적 이제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 이게
북한 노동신문, 북한 당기관지인 노동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한 말이에요, 사설에.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북한 내부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자, 누구하고 대결하다가 부딪힌다는 거잖아. 근데 부딪히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야, 신기하게. 자, 전쟁이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폭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 없는 전쟁이 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 이건 누구와 대결하고 있고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이겁니다. 바로 한류가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걸 보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걸 막아야 되겠으니까 정부 김정은 정권이 이걸 막자고 지금 별의별 수단 다 쓰고 하다 나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절대 군사적 방법으로 북한을 허물지를 못한다. 단 이 한류를 막지 못하면 이 한류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진다. 이게 이 북한 노동신문의 사설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얘가 지금 이렇게 했느냐. 자, 제가 방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요, 애들이 한류를 너무나 봐서 지금 북한에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소비 계층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의 소비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북한의 커피점이 어떻게 들어간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8년까지 영국에서 근무하다가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일 끝나고 이제 들어갔는데 2008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평양시에 커피점이 없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커피를 안 마셨냐? 다 커피 마셨죠. 어떻게 마셨냐? 물을 끓여가지고 장마당이나 상점에서 다 그때는 이제 그 네스카페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서 끓는 물에 찻잔으로 커피를 넣어서 이렇게 찻잔에 숟가락을 돌려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다 마셨지. 이렇게 한국처럼 쫙 커피숍에서 커피를 이렇게 거기다 우유까지 타서 소리까지 샥 내서 주는 이런 게 없어. 오직 호텔에만 있었어요. 근데 호텔에는 북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들만,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 친구가 오스트리아 상인한 데서 20만 불, 많이도 200만 불도 아니고 20만 불을 지금 대출 지금 받았어요. 맞아, 꽂은 거지. 오스트리아 상인이 너하고 한번 좀 스타트업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거 20만 불을 넣고 둘 사이에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이 북한 친구는 이걸 가지고 커피숍을 하자는 거고 호주 상인은 이걸 가지고 냉면집을 하자는 거였어요. 냉면집을 하자. 근데 위치는 잘 잡았어요. 평양시 중심 김일성광장 딱 옆에 미술박물관 뒤에 장소도 요 책상 한 4개 5개 정도 들어갈 자그마한 데다가 지금 딱 내왔는데 내오려고 장소까지 잡았는데 둘이 이제 언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호주 오스트리아 상인은 유럽식대로 야 냉면집으로 갈 것인지 커피숍으로 갈 것인지 예타조사를 하자. 피지빌리티 스타디 예타조사를 하자. 그래서 장소는 그 주변에 몽땅 다 주황부처들만 쭉 뺑그로 주황부처들만 있는 그 가운데다가 지금 커피숍을 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황부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냐. 이걸 이 사람이 조사한 겁니다. 왜 조사했느냐. 지금 원두를 해외에서 수입에다가 이 커피숍을 운영하자고 보니까 원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는 것처럼 자그마한 커피 잔은 3불, 큰 거는 5불 이렇게 지금 해야 이 커피숍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을 조사했는데 그게 2008년도 제가 북한에서 2급 공무원이었거든요. 외교부 부국장이었는데 제 한 달 월급이 급여가 얼마였는가 하면 2,900원이었습니다. 2,900원. 그런데 그때 당시 한 달러, 한 불 대 북한 돈 환율이 얼마인가 하면 3,200원이에요. 쌀 한 킬로가 3,400원입니다. 그러면 저 커피를 하나 먹자면 북한 공무원이 월급을 몇 달 전략해야 될까요?
막 월급을 전략해도 커피 한 잔 먹기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태조사에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자. 그런데 북한 친구는 된다. 왜 되느냐? 오스트리아 상인이 좀 설명해라. 넌 된다는데 난 이거 말이 이 커피 이거 누가 먹으려고 했느냐 이거 안 되는 거다. 무조건 된다. 계속 왜 설명하라. 그건 내가 차마 너한테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된다. 해서 우겨서 차렸어요. 대박 났을까요? 대박 안 났을까요? 그리고 대박 났다는 건 커피를 3불짜리, 5불짜리를 먹을 수 있는 계층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먹었을까요? 단간부. 그 다음에 네. 저는요 제 사무실에서 5분 거리입니다. 나는 그때 당시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달러가 주머니에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한 번도 저기 가서 커피 안 먹었어요. 내 친구들도 안 먹었어요. 야 미쳤냐, 커피 먹고 1시간 있다 화장실 가서 샤워 좀 싸면 다 나가는데. 그럼 누가 왔느냐? 몽땅 다 잘 사는 집 자녀들, 대학생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침이면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출근할 때면. 왜 싸우느냐? 애들이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애들도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매일 돈 이거 세불 낸다는 게. 그러니까 학급에서 돈 꽤나 있는 집 애들끼리 개를 묻는 거예요. 5명. 그래가지고 야 내가 오늘 20불을 5만 대서 가져왔으니까 오늘은 내 당번이다. 내일은 너 당번이야. 내일은 너. 이렇게 딱 돌아가서 개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왜 싸우는가 딱 보니까 우리 큰애가 엄마 이거 오늘 내 당번인데 엄마가 나한테 20불 안 주면 난 완전히 왕따 당해. 우리 애들한테서 어쩔 거야. 어제는 내가 누구 돈으로 먹었는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불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뜯어내는 놈. 뭐 몰래 아버지 술 먹고 취했을 때 돈 지갑에서 꺼내는 놈. 완전히 물매. 그러면 왜 애들은 오느냐? 애들은 컴퓨터로 한국 영화 드라마 밤에 몰래 다 보거든요. 한국 애들 딱 보니까 한국은 뭐 여자 남자 데이트하는데도 커피점에 가서 딱 데이트하고 뭐 길거리 애들도 딱 여기 저 등에는 백팩 메고 손에는 커피 이거 저 딱 들고 지나가고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폼도 나고 북한에는 뭐 이런 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이거 나온다니까 애들이 완전히 밀려간 거지. 해보자. 이거 진짜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이냐. 왜 커피 지금 그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앞에서 볼 때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밀크를 타놓고 순간적으로 전기를 쏴였잖아. 샥 소리 나잖아. 순간에 샥 소리 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소리 샥 하고 탁 주니까 이게 뭘까? 저 소리가 뭘까? 단순한데. 네. 그래서 이게 대박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야 저게 대박 나누나. 그래서 지금 평양시에 커피숍이 대단히 늘었습니다. 많아요. 이제는 찻집, 커피집 가는 곳마다 생겼어요.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경제적 계산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는 안 되는 장사인데 바로 문화가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소비 문화와 소비 계층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류가 들어가서 이제 애들한테 그런데 애들이라는 건요. 이렇게 한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머리에 이제 들으면 어른들은 그런 걸 봤다 해도 이게 행동으로 몸 밖으로 이게 노출이 안 돼요. 애들이 이걸 야 이거 하다 내가 큰일 나지.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한국 영화에서 아무리 저런 거 봐도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애들은 이게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 어렵죠. 자 이제 제가 북한 동영상 하나 볼게요. 북한 TV에서 나온 동영상. 한국 분들은 말투가 북한 말투 돼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뭐 평북도 평안도 뭐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평양 말투지만 하면 쉽게 이해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한번 좀 보세요. 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돌아치는 신랑 신부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서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 장소들에서 저렇듯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노골적으로 추잡하게 놀아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양석과 혁명적이며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기풍을 심히 모독하는 추태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이러한 동작들을 스스럼 없이 요구하고 선색 없이 수행해내고 있습니까? 혹시 남몰리 불순 출판 선전물을 열성껏 시청하면서 떠오른 룡감과 느낀 충동을 이 기획이 재간껏 펼쳐보이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것은 지난 시기에도 일부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놀아댄 현상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투쟁도 벌이고 사회적으로 폭로 비판도 하면서 각성시켰지만, 오늘에 와서 그 성격과 양상의 도수가 정도 이상으로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차림새를 봐서는 도무지 공화국 국민인지 가늠하기 힘든 정도인데, 이들의 짓거리를 지켜본 그 숱한 사람들 속에 눈이 바로 박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자기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해 강 건너 불보듯 방관시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의 불을 걸려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쳐지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의 생활 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건전하고 라티한 생활 세태들, 지요 저들 자신도 익숙되지 못한 외식 외풍을 남이 시키는 대로 흉내내느라 모지름을 쓰는 가련한 저 신랑 신부들이 하나와 같이 당의 품속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중요한 소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품들여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의 믿음에 10,000분의 1이나마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심평이도 당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가며 해대고 있으니, 과연 저런 인간들이 준엄한 실현의 시기에 당과 조국의 운덕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대로 지난 시기 불순 녹화물을 몰래 시청하는 과정이 남녀 간의 진정한 윤회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포도주쯤은 마셔야 제대로 선다는 제단의 기준을 세웠는지, 이 처녀의 손목에는 무려 4개에 달하는 금속 팔찌가 끼워져 있는가 하면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2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이미 전에 당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식이 아니라는 데 대해 명백히 지적해 주었으며, 전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도 높이 벌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른들이 우리 새 세대 청년들의 지향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 리진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괴리 말투를 그대로 본따서 이진향이라고 써갈겼으나 정리장을 보란듯이 들고 집체 사진까지 남기는 등 보는 사람들의 경락을 자아내는 쓸개 빠진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망동을 즉흥적인 흥분에 의한 실수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북한에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변하고 있으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북한의 이제 내부 강연에서 학생들 교양,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처벌할 거라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가장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지점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이거 성씨를 쓸 때 지금 우리는 뭐 이자 저기서 지적하는 것이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저걸 쓸 때 북한에서는 우리는 이가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리가라고 하든, 우리는 두 법칙. 근데 성씨를 나는 이거 아직도 지금 해명 못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성씨에서 두음 법칙을 쓰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가, 리가. 원래 옛날 일제 때는 다 리, 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정전 이후에 로 아니고 노 이렇게 한 거예요. 이와하고 리 다른 것도 있지만, 예. 이와 이가 구분되는 것은 우남 이 박사가 예. 본인도 리라고 했어요. 르, 이, 리. 예. 근데 지금은 이승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쇄에서 그냥 쓰는 거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한자를 쓸 때, 한자 성을 쓸 때 두음 법칙을 적용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요. 예. 다른 거 있고 안 다른 거 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예.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예. 리을 리라고 쓰는 이 씨는 왕족이다 이거야. 르하고 쓰면, 리 하면, 아니 거기 있어요.
아니 난 이거 지금 주장이 너무 각이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북한은 철저히 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 애들은, 북한은 한국 영화 보니까 한국에 리가가 없는 거예요. 다 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결혼식 날 그 100년 가량 맺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 북한식으로 주민등록증에 있는 리신양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가 이신양이라고 쓰고 사진 찍었다. 그러다 지금 들킨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이거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성씨를 대단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다른 나라에도 없는 말 그렇잖아. 야 뭐 너 그거 했잖아. 그러면 야 그거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내 성을 갈겠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우리는 성을 중요시하는데 이 문화의 영향을 위해서 나는 리가가 아니라 이가다. 뭐 이런 식이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적하는. 야 세상에 이게 뭐냐. 집안 성씨도 드라마 영화 보고 이렇게 이가라고 쓰느냐. 뭐 이런 거. 예. 유씨도 있고 류씨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자 영화 시작할 때 그잖아. 아파트 지금 들어가는 현관에서 껴안고 뭐 애정행각 벌렸다고는 그러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뭐 버스 정류소란 보면 처녀 총각 여자 남자가 뭐 껴안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이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미국 갔다 오는데 제가 너무 다리 아파서 좀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비상 출구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13시간 왔거든요. 왔는데 그 앞 딱 화장실 앞인 거예요. 그 앞에. 그런데 이거 비행기 타고서도 그 화장실에 가는 그 순간에도 처녀 여자 남자고 뭐 저 신혼부부인지 뭐네 거기 와서 뭐 둘이 꼭 껴안고 뽀뽀하고 딱 앞에서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이거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지금 이러고 현관 앞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눈이 바로 백인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 동네에.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젠 북한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애들이 길바닥에서 저렇게 애정행각 버리고 키스하고 뽀뽀하고 해수욕장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아까 봤죠. 막 껴안고 빙빙 돌아가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어른들도 한국 영화 너무 봤으니까. 근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만약 내가 솔직히 물어보는데 평생 남들 보는 데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하고 뽀뽀해 본 사람, 남들 보는 데서 한 분도 없으세요? 지금은 흔하잖아. 뭐 아니 지하철에서도 옆에서도 뽀뽀 쭉 하잖아요. 네? 네? 아니 손은 잡지. 이자처럼 남들 보는 데서 아니 뭐 해보셨으면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강연 끝나고 일부러라도 지하철 갈 때 이거 못 하시면 이거 한번 좀 나이 드셨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다 가는 길에 한번 꼭 안고 뽀뽀해 보세요. 남들 앞에서 해보는 거하고 집에서 조용히 문 닫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난 봐도 아니 옆에서 미쳤나고요? 아니 젊은 애들 하는 건 괜찮고 큰일 나요. 손도 못 잡게. 자 이게 제가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60년대에 우리 지금 미니스커트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명동거리에서 이게 아마 표준일 건데 그때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저렇게 경찰에 와서 막 지금 다리 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개념, 민주주의 사상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미니스커트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예? 미니스커트. 이거 맨 처음에 이거 미니스커트 막아보려고 엄청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의 이거 말하자면 유입, 이 문화적인 변화, 이건 정권 당국의 강제적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미니스커트 아직 한 번도 못 입어보신 분? 다 입어보셨어요? 미니스커트? 예? 60년대에 그때 입었다가 예.
그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그 사회 변화를 볼 때요. 그 사회 변화를 볼 때 우선 항상 보면 남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이 우리가 한가인 기적도 우리가 만들고 민주화도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사회의 변화는 여자들이 먼저 일으킵니다. 먼저 미니스커트 제일 먼저 미니스커트 먼저 입고 들어오잖아요. 자, 이게 북한인데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평양시 거리에 저렇게 외국인 여자들이 한 10년, 15년 전에 저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나타나면 온 평양 사람들이 다 쳐가요. 저러다 뭘 벌면 어쩌나. 몽땅 너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남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여자까지도 다 봐. 너무 신기해서. 차마 북한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못 입으니까 미니스커트 입은 외국 여자가 그나마 온 길바닥에 날려 다 서서 그저 사라질 때까지 보는 게 그 다리를.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점차 공식 복장이 점차 북한에서 치마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 치마요. 이게 북한 고려 항공 승무원들의 치마입니다. 이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 게 지금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이건 막아보겠다고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무슨 동영상 만들고 여자 남자 저렇게 아파트 현관 앞에서 애정행각 불리는 거 이거 안 된다. 아까도 봤지만 여기 귀걸이한 거 안 된다. 팔찌한 거 안 된다. 무슨 저 한국 영화 드라마 보니까 데이트하면서 와인잔 찢는 거 엄청 북한 애들은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서 몰래 여자 남자 와인잔 찢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막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통일의 방도를 찾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북한의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는가, 이게 대단히 지금 이게 심각한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막는 것이 제일 지금 큰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뭔가면 외교 안보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과 미국과 든든한 안보 동맹을 만들어서 일단 우리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최대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김정은은요 김일성하고도 다르고 김정일하고도 달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약간 좀 이 사고에서 좀 앞뒤를 가리고 좀 잘 치밀하게 계산하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김정은은요 제 애비나 제 할아버지하고도 특이하게 무자비합니다. 왜 무자비하냐면 김정은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할 때 자기한테 웃어른들 속에서 커야 됩니다. 자기 위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옆에 무슨 삼촌도 있고 이렇게 돼서 가정이라는 가문이라는 틀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이지만 김정일이가 자랄 때 자기 아버지 저 친구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만경대 이런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문이라는 그 틀거리 안에서 자라고 설날이면 조그말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가서 자기 고모나 이런 큰아버지 이런 데 인사도 드리고 이런 법을 배우면서 좀 자랐어요. 김정일은 그나마. 그런데 이 김정은은 아시죠? 김정은은 이거 혼외 자식이라는 거. 그래서 김일성이 앞에 가서 김정은은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어요. 김정은이한테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없어요. 왜 없냐? 이게 혼외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이라는 손자가 있고 김정일이가 고영이라는 여자와 만나서 몰래 또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걸 김일성은 모르고 죽은 거예요. 혹시 알면서도 야 그건 내가 불법 결혼도 아니지 그건 사실혼인데 그런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 때부터 가문이라는 이 속에서 또 이 아버지 친구들한테 예의를 지키면서 자라는 거 없이
왕궁에서 동떨어져서 혼자 자랐기 때문에 얘는 대단히 무자비합니다. 제 거모부 죽이는 거 보세요. 예. 자기 이복형 아버지가 죽을 때 신신당부했거든요. 정권은 너한테 넘겨, 권력은 너한테 준다. 대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 이복형은 꼭 내가 잘 챙겨라 했는데도 바로 날려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뭘 말하는가 하면 얘는 힘을 가지고 억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서 그 기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한미 동맹도 강화하고 일본 지금 한미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하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지금 제일 논쟁거리가 뭐냐면 여야 사이에 한미 동맹 강화하는 거 오케이 이건 민주당도 지지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일본을 끌어들이느냐, 왜 한미 플러스 알파로 일본을 끌어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주당이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미 동맹만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우리한테 왜 일본이 필요할까요? 아시는 분? 가동 시간이 너무 멀고 그래서 네. 일본 기지에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예? 일본 정보 그다음에요.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섬나라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되고 군사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미군과 함께 싸워야 되죠. 함께 싸워야 되는데 미군의 전쟁 수행 물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어요. 일본의 5개 미군 기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대부분 장비와 물자는 다 일본에서 미국이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지고 최근에 국제적인 안보 환경이 대단히 이상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변하느냐?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겠는데 지금 중국의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G2 전 세계적으로 2번째 경제 강국이고 지금은 어떻게까지 오냐? 전 세계적인 판도에서 미국과 붙는다라고 하면 중국이 집니다. 그런데 만약 동중국해, 바로 이 아세아, 중국의 앞에 있는 타이완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는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아주 모호합니다. 왜냐면요, 한 전쟁은 한 곳에서만 딱 일어난다는 법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는데 우리가 누가 이스라엘에서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 시진핑이가 타이완을 쳤다, 무력으로, 이렇게 됐을 때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김정은도 한번 좀 움직여 해볼까요? 움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하면 왜 움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냐면 타이완에서 시진핑이가 타이완을 공격하면 타이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무력은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에 있는 미군 무력과 괌에 있는 미국의 무력이 제일 1차로 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또 김정은이가 한반도에서 치고 내려온다. 거기다 핵무기까지 쓰면서 그러면 2개 전쟁에 동시에 대응할, 미국이 2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입장. 우리는 한국에서만 싸우면 되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군사학자들이 딱 계산했을 때 미국이 2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이 한미일 삼각관계를 구축해서 말하자면 안전핀으로서 만약 네가 치고 내려올 때는 일본이라는 제 변수가 있다. 이걸 끊임없이 북한에 보여줘서 북한이 스스로 끔찍 못하게 우리가 하는 이 억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라는 걸 지금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요, 시작은 잘 됐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빨리 이걸 제도적으로 고착시켜서 되돌려 세울 수 있게, 말하자면 다시 이게 무너질 수 없는 과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내년도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여러분 생각은 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가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트럼프가 그건 바이든이 한 거기 때문에 싹 다 깨버릴까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 과정을 우리가 빨리 이거 고착시켜서 대못을 빨리 박아놓지 않으면 트럼프가 또 올라가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지금 캠프에서 정책 보좌관을 이거 지금 하는 사람이 어디 와서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트럼프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한미 분담금 협상, 바로 우리 주한미군 주둔군 협상이죠. 이것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던 이제 탈북민 강제 북송 이 이야기를 좀, 미국 갔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방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힘에 의한 평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와 같은 이런 든든한 안전보장 장치, 평화보장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의식화되어 가지고 그들 손으로 북한 체제의 김정은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북한 사람들이 의식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지만은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2030 세대, 새로운 세대가 지금 태어나고 있다.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김정은이가 앞으로 세대, 이 말하자면 완전히 의식이 변화되어 있는 이런 자기 또 나이 또래 동년배들과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시기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북한에서 외교부장을 하고 있는, 외교장관을 하고 있는 게 최선희인데, 최선희와 저하고 같은 학급 동창이거든요. 제가 62년이고 최선희가 64년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몇 년도생이냐? 84년생이에요. 그러면 김정은과 지금 이 최선희, 지금 한두 명씩 지금 올라가기 선 사람들 간의 연령차가 몇 년 차냐? 20년 차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주위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다 몇 년도생이냐? 40년대 말 혹은 5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김정은의 나이 격차는 30년이고 60년대생과의 나이 격차는 20년인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에서 60년대생, 그때부터는 컴퓨터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 세대고, 그 전 세대 50년대나 40년대생 등들은 지금 간부는 하지만 컴퓨터를 몰라요. 글 써준 거, 자기가 문서를 쳐서 이 문서를 만들 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를 모르는 문맹 세대는 점점 이제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미국의 선진 기술을 알고 이 사람들이 점점 올 건데, 지금은 20년 격차로 지금 오고 30년부터 20년,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되면 김정은이가 10년 되면 49세가 될 거고, 앞으로 10년 되면 70년대생들이 북한의 중추를 이렇게 김정은과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꼴통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서 거의나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싸우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야말로 골수 좌파 공산당 세력은 이제는 거의나 없어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와 외부 세계를 알 수 있게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시스템이 제일 무너지기 쉬운, 특히 공산국가들에서 제일 무너지기 쉬운 거는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나라를 이탈하게 만들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바로 동부 독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거 독일을 탈출하면서부터 독일 통일이 시작됐습니다. 1989년도에 그때 막 독일에서 이제 말하자면 개혁, 그다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거 동부 독일은 전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인 헝가리나 체코나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나 주변 나라로 대거 탈출했습니다. 그때는 관광사증을 받아가지고 헝가리나 체코 같은 공산국 국가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면, 거기에 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서부독일 대사관에 바로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그때 서부독일 정부는 열차 비행기를 보내서 주변 나라에 탈동독한 모든 동부독일 주민들을 100%다 비행기를 실어서 동부독일로 데려왔습니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원 수용 원칙이라고, 모든 사람 다 데려온다. 그래서 전원 수용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북한을 이탈해서 제3국으로 나온 사람은 100% 무조건 다 데려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헌법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장애는 뭐냐?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몰래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오면 중국은 어떤 정책이냐? 무조건 잡아서 이유 요하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바로 되돌려 버리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원칙입니다. 왜? 중국이 알아요. 동부독일이 어떻게 무너졌다는 걸. 그래서 중국이 이걸 잡아서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쫓아보내지 않으면 온 북한 사람들이 다 도망쳐서 중국에 온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지금 중국을 막아보려고 하는. 지금 중국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숨어서 지금 중국 가정들에 살고 있는 사람, 북한 사람이 한 몇만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30만, 20만, 뭐 10만 여러 가지 숫자가 많지만은 중국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식 데이터를 잡아서 발표한 건 없는데 우리가 연구 영역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이 뭐 예하면 동네를 기점해서 우리 동네에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 몇 명 있다 이렇게 숫자를 해가지고 중국 전 지역을 해가서 연구 영역을 조사 해보니까 한 20만 명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지금 탈북민이 3만 4천 명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78%가 여성이에요. 왜 북한 주민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여성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여성일까요? 그럼 북한 남자들은 배려 없어서요? 다 비겁해서요? 예? 여성들이 살기 힘들다. 그 다음에요? 교육 또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남자와 여성이 갖고 같은데 왜 여성은 탈출하기 쉬울까요? 남자는 이제 총알 걸리면은 바로 자기 이동에 표시가 나니까.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자 내가 북한 떠나서 도망치겠다라고 할 때는 몇 번 돌다리를 두드려봐요. 내가 과연 이거 도망칠 수 있을까? 도망치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도망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돌다리를 뒤집어도 보는데 자 압록강을 건넜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건넜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견지해서 압록강을 건넌 탈북민이 지금 산속에 몰래 숨어서 뭐 숨어 있는 걸 발견해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면 중국 사람이 견지해서 남자를 바라보는 견해와 여자를 바라보는 견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잘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북한 남자는 쓸모가 없어요. 네, 왜? 그러니까 전화로 보면 꿍 안에다 알려.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인데 빨리 와 잡아가세요. 하면 바로 꿍 안 차가 와서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딜을 하자고 합니다. 자, 꿍 안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잡아서 북한으로 북송하는 거 알죠? 그럼 여자가 압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다. 그러면 내 말 듣겠느냐? 그럼 듣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신매매 시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195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의 인구 정책은 산하 제한 정책, 한 가정에 애 하나씩밖에 못 낳는 정책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러면 한 가정에 애가 하나씩밖에 없으면 뭘 선호할까요? 남자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농촌에 여자들은 농촌에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를 갈까요? 그래서 중국 농촌에서 대다수 지금 여자들은 농촌에 안 있고 다 도시로 올라가는 게 그러면 남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딜을 합니다. 자, 너 이러이러한 남자 있는데 시집 가겠느냐? 잡혀가면 북한에 가면 매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대부분 여성들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중남자인데 인신매매죠.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제 팔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들이 일정한 정도 가서 남자한테서 신뢰도 없고 좀 이렇게 돼서 중국말도 배우고 중국말 북한 여성이 중국에 가서 도망치려도 말을 모르니까 도망 못 치거든요. 말도 좀 배우고 하면 그때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또 동네 사람들 생기고 브로커와도 연결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으로 오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중남편 또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좋은 남편 있으면 또 그 남자하고 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 10만부터 한 20만 정도로 보는데 이 강제 북송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이 여성들이 중국 남자하고 살면서 애를 낳거든요. 그러면 애를 등록해야 되는데 애를 등록하자면 아버지는 누구, 엄마는 누구 거기에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 주민번호가 없으면 등록이 안 돼요. 이거 불법 결혼이니까 결혼식도 결혼한 자체도 등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 경찰에 같은 동네에서 누가 신고하면 저 집에 이거 누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결혼 자체가 여자를 돈 주고 이거 산 거니까 이거 인신매매에서 사서 한 강제 결혼이기 때문에 중국 법률상으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강제적으로 여자를 감옥에 잡아여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갈라지고 여자하고 저 애들하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강제 북송 문제라는 게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최근에 커졌느냐? 코로나가 터지면서 북한이 국경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잡아서 감옥에 였는데 북한이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1년, 2년 돼서 3년 동안에 지금 몇천 명의 여자들이 지금 감옥에 잡힌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달에 북한이 국경을 열었어요. 열어서 이제는 돌려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잡으면 보내고 할 때는 한 번에 보내는 게 뭐 10명대도 있었고 뭐 20명대도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몇천 명이니까 지난 10월 9일 날 하루 동안에 몇 명을 보냈는가 아시는 분 신문에 하루 동안에 5개 과목에서 600명을 와락 하고 다 보낸 거예요. 다음번에 이제 몇 명 더 보내겠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멈춰보려고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세안 게임 때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당신 들어봐도 불쌍하지 않냐. 우선 중국 가정을 다 파괴하고 그렇게도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국 정부가 다 석방하고 너희들한테 부담된다면 우리 한국 정부가 다 받아들일게. 제발 보내지 마라 하고 요구했어요. 근데 시진핑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고 그 미팅이 끝난 다음에 항저우 아세안게임이 끝나자마자 10월 9일 날 전격 다 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월 9일 날 보냈을까요?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 전쟁에 쏠리고 하다 나니까 10월 9일 날 딱 시점을 맞춰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이 단체들이 저 강제 북송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관심 돌리는 사람 아니 한쪽에서는 애와 어린이 여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안에 감옥 그 첩보스에 실려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게 무슨 큰일이냐. 이래서 이게 아마 이스라엘 전쟁이 안 터졌다면 엄청 세계적인 여론을 이거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강제 북송 피해자들을 데리고 지난주 유엔과 미국에 가서 이거 좀 유엔에 좀 도와달라 이거 좀 보내지 않도록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안을 만드는데 지금 중국의 강제 북송을 이거 좀 중단시켜달라 이걸 좀 이 결의안을 여차라고 조금 갔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 결의안 초안을 지금 유럽연합이 만들거든요. 유럽연합에서 중국이란 말을 못 넣겠다 이겁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이라고 못하고 제3국의 강제 북송 이렇게 3국이라고 좀 약간 애매하게 표현하겠다. 이게 지금 유엔의 입장입니다. 그럼 왜 애매하게 표현하겠다는 거냐? 바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경제 강국인데 경제 강국이다 나니까 유엔 안에서 중국이 두 번째로 유엔에 돈 내거든요. 미국이 돈 제일 많이 내고 중국이 두 번째로 유엔 공여금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돈이 많이 생기다 나니까 유엔에 193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큰 나라에다 중국이 뭘 도와주는 건 그렇게 빛이 안 나는데 자그마한 나라들 뭐 태평양 뭐 섬나라들 남미에 있는 나라들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중국이 뭐 한 100만 불만 줘도 그 나라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들에다가 예산을 집중해서 친중 국가들을 대단히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 만약 제3국의 강제 북송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제3국이라면 다들 가만히 있는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대한다 이렇게 여면 난리친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요만한 나라들이 마이크 쥐고 와서, 그래서 아이고 복잡하게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예? 3국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무슨 이게 뭐냐, 예? 이게 유엔이 하는 짓이냐 이거.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사진이 히틀러 때 유대인들 이거 강제 아우슈비츠 그걸로 강제로 좀 끌고 가는 이게 지금 사진입니다. 예, 이 워싱턴에 가면 이게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이 홀로코스트, 내가 미국 대사를 보고 딱 이렇게 해야겠어요. 미국 차석 대사 만나서, 당신네 이거 중국이라고 표현 못한다는 게 뭐냐, 이 거대한 미국이, 예? 3국이라고 한다는 게, 당신네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박물관에, 워싱턴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는 이게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뭐라고 전시해 놨는가 하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죽었다. 그런데 그 책임은 히틀러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게 이 박물관의 핵심 사상입니다. 어떤 도덕적 책임이 있느냐, 미국한테. 자, 히틀러가 독일 안에서 유대인들 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게토에 몰아넣고 수용소로 끌고 가고 막 했어요. 막 했는데, 그때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나 국가가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히틀러를 딱 독일을 네이밍해가지고 비판하고 규탄하고, 그땐 국제 연맹이었는데 연맹에서 비난 결의 채택하고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왜 그때 독일을 찝지 않았느냐? 혹시 찝으면 독일이 화내고 성나고 이렇게 할까봐.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똑같아요.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큰 경제 강국이거든요. 그때도 유럽의 모든 큰 회사들이 다 독일하고 경제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저 독일, 저 히틀러, 저 유대인들만 다 잡아 죽이면 평화가 오겠지. 그러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가만 침묵 지키자. 그래서 그때 사일런스, 조용한 외교 정책을 했습니다. 더 실패는 뭐냐면 히틀러 베를린 올림픽 한 거 아시죠? 베를린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네, 맞아요.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박살내면서 베를린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할 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찾아가고 영국 정부 찾아가고, 이거 히틀러 이거 베를린 유치 이거 지지하면 안 된다. 이거 지지하면 유태인 이거 지금 학살을 지지하는 거니까 이거 절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부터 그때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 유치를 지지했어요. 그 히틀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미국이 후회했느냐?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그때야 미국이 야, 그거 일찌감치 시초부터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는데 침묵을 지키니 결국은 더 기고만장해서 마지막에는 그 불통이 미국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 보고 너희 역사적 경험에 너희 박물관 가보니까 그렇게 써있던데 왜 중국의 강제 북송 중국이라고 못하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미국 대사가 국제 정치 현실을 좀 어떻게 인정하고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는가 이러면서 매우 난처하더라고. 거기 6일 날 있었고 7일 날 11월 6일 날 11월 7일 날 미 국무부에 가서 줄리 터너 북한 인권 대사 미국 대표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 대사한테도 강하게 이거 유엔조차도 이렇게 미미하게 미적거리고 미언거리고 그러면 중국이 이거 저 기고만장해서 계속 이거 저 여자들 이거 송환 이거 시킬 거다라고 하행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9일 날 떠났는데 그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9일 날 유엔이 인권 결의안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했는데 뭐라고 공개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중국이라는 건 찍지를 못했어요. 제3국에서의 탈북민 강제 추방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한 문장을 더 이었는데 특히 최근 북중 간의
이동이 다시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건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싹 보면 이건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는 거다. 중국을 찍어서 이거 한 거니까 이쯤 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조금 일부 좀 개선된 그런 걸 보였는데, 이렇게 우리 통일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끝내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북한 하나만 있다면 쉽겠는데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 산이 앞을 딱 막아 나서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중국하고 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싸울 수만도 없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지금 내년 초로 하려고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크게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낼 수도 없고 또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이 엄연한 이거 우리 민족에 닥쳐진 민족의 이거 진짜 재난인데 이런 좀 힘든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10분 전 이거 8시가 거의 2시간 되었는데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